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교양을 배워야 한다고 강하게 외치는 루마니아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우울한 마음에 하루하루 괴로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에 결국에는 한국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길래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 출신의 샤샤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고 그 경험 덕분에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가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처음 루마니아에서 한국으로 떠날 때의 기분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한국으로의 파견을 제안받았습니다. 사실상 강제였는데요. 싫으면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모두 결혼을 했거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들이 있어서 파견을 떠나면 곤란하다는 핑계를 댈 수 있었는데 저만 유일하게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애인도 없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수출하는 와인 제품을 한국에 잘 도착했는지 관리하고 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한국 거래처들에게 주문을 받으면 주문표를 본사로 보내주는 등 한국 지사와 루마니아 본사 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단순 업무였기 때문에 가정이 있고 없고 못해도 애인이 있냐 없냐로 파견이 결정될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죠. 솔직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정이 있어서 못 가기는 하지만 한국 정도면 좋은 나라 아니겠냐며 젊을 때 그런 경험해보는 거라며 부럽다는 듯이 말했는데 저는 썩 기분이 좋지 못했어요. 저도 거의 30살이 다 되어가는 나이이고 이제 진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안 생기는 애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에 가 있는 1년 동안은 루마니아에서 가정을 꾸릴 만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였죠. 또 저에게 1년이 낭비되는 것 같았고 루마니아로 다시 돌아오면 진짜 30살이 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진지하게 그냥 퇴사를 고민했습니다. 사직서도 작성해 두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파견에 관한 계약 서류가 저에게 도착했고 천천히 계약서를 읽어봤을 때 사직서는 폐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급여 수준에 준하는 급여로 받게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한국에 파견가 있는 동안 급여가 2배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이 내용은 금방 소문이 났고 저 대신에 자신이 한국으로 파견 가겠다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사무실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 그리고 모두 가정이 있고 애인이 있다는 핑계로 가지 않겠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아니냐며 회사에서는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제가 당연히 한국에 가는 것이고 아무도 이 내용을 가지고 언급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그렇게 한국에 가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급여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한국 물가와 비교해보며 내가 얼마나 쓰고 얼마나 모아올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니 솔직히 한국에서 낭비만 안 하고 알뜰하게 생활한다면 아주 큰 돈을 모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의 준하는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해서 몇 주간은 정말로 우울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화려한 도심지와 다양한 구경거리 그리고 수많은 음식들까지도 그다지 관심이 없더군요. 제가 한국을 정말 원해서 온 것이라면 이런 모든 것들을 즐기며 살 수 있었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강제로 오게 된 한국에서의 삶이 그다지 행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그들의 배려 덕분에
한국 생활에 적응해내는데 성공했고 1년의 임기를 끝마치고 루마니아로 돌아가야 했을 때 마음속으로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서울의 말도 안 되게 복잡한 지하철 노선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참 노선도를 노려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대고 있으니 젊은 한 여성이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냐는 이야기를 건넸고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플랫폼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제가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이라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도와준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배려는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처음 받아본 호의였죠. 그 다음 받아본 호의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외출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분명히 집 밖을 나갈 때는 날씨가 맑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던 일기예보에서도 하루 종일 맑고 밝은 날이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해도 그날의 날씨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날씨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국이고 날씨 예측 같은 기술에는 당연히 일가견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한국의 일기예보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리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때쯤 구름이 점점 많아지는 기분이었죠. 우산이 없었는데 비가 오면 어쩌나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켜서 다시 날씨를 확인해 봤습니다. 오전에 봤던 것과 다르게 일기예보에는 구름 그림이 생겼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비가 온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날씨는 한국의 기상예보도 무력화시키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날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구름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수 확률은 매우 낮은 수치라며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지하철을 타고 집 근처에 내리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정말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분명히 일기예보에서는 안 온다고 했는데 한국 같은 나라에서 기상정보가 틀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말이에요. 일기예보를 너무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인들도 기상청 일기예보가 틀릴 때가 많다며 일기예보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저는 그렇게 지하철역 입구에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언제 그칠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를 맞고 집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냥 맞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우산을 쓰고 자신의 손에는 우산을 들고 오더군요. 저는 그 사람이 자신의 친구나 가족을 마중 나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저에게 왔고 저를 보며 우산이 없는 것 같아서 자신의 집이 여기 근처인데 우산을 챙겨왔다는 거예요. 저를 주려고 이렇게 다시 나왔다고 했어요.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 남자분 입장에서도 제가 낯설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공경에 처한 것을 알고 도움을 주다니요. 덕분에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고 그의 호의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라는 곳이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따뜻한 것을 알고 그 무섭고 두려웠던 마음이 많이 없어졌던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 남성분에게는 반드시 보답을 하겠다며 연락처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내가 선행을 하고 싶어서 했던 행위일 뿐 무엇을 받기 위해 했던 일은 아니라며 문자로 장문의 글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바란다는 멋진 멘트까지 남겨주셨어요. 그뿐만이겠나요? 제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받은 호의는 더 있습니다. 추운 겨울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내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 정류장 의자에 따뜻한 온열 기능이 있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아직은 그냥 길거리에 횡하니 설치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이 존재하는데요. 한 번은 백발의 한국인 할머니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여서 그냥 몸을 움츠린 채로 떨고 있었죠. 그러자 옆에 계시던 할머니는 품 안에서 뭘 꺼내셨고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몸 안에 보온병을 품고 계셨는데요.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솔직히 유럽이었으면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먹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게 할머니여도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믿고 마셔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컵은 몸속을 따뜻하게 만들어줬고요.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의 우울한 마음도 향수병에 걸렸던 마음도 없어지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서 받은 몇 번의 호의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결국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낼 수 있었어요. 이런 호의들이 없었다면 1년 후 루마니아로 돌아갈 동안 적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은 더 많았습니다. 저는 저녁 시간대 집 뒷산 산책로를 따라 뛰는 것을 즐겨하는 편이었는데요. 작은 뒷산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산책길이 예쁘게 잘 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밤에도 산책하거나 운동할 수 있게 밝은 가로등이 늘 환하게 켜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그곳에서 가볍게 러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포근해지니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밤 공기를 즐기고 있었죠. 평화로워 보이던 그 길에서 저는 놀랄만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목줄이 그대로 연결된 채로 혼자 바닥에 몸을 비비며 놀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푸들견이었고 풀을 좋아하는지 군데군데 자라난 풀들의 몸을 비비며 놀고 있더군요. 주변 어디선가 주인이 강아지가 놀도록 놓아준 것인가 생각이 들었지만 제 주변 50m 반경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기견의 모습을 하고 있었냐 물으면 그것도 아니었던 것이 분명히 목에는 목줄이 채워져 있었고 그 목줄은 무지개 색깔로 매우 깨끗했습니다. 게다가 강아지의 외모도 상당히 깨끗해서 유기견으로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강아지의 주인을 오늘 찾아주지 못한다면 이 강아지는 유기견이라는 오명이 붙은 강아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어찌할 줄 모른 채로 강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강아지를 지켜보고 있자 주변을 지나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라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강아지를 안아들고 자리를 지켰으며 저를 포함한 몇 명의 사람들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분명히 강아지를 잃어버린 주인은 애타게 강아지를 찾고 있을 것이고 이곳에서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분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제가 가던 방향으로 빠르게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뛰어오면서 저를 따라잡은 강아지나 급하게 무엇인가를 찾으러 뛰어가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제가 가던 방향 쪽으로 가면 뭔가 발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빠르게 앞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분 정도 뛰었을까요? 마치 무엇인가를 잃어버려 속상해하는 표정과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기 있는 강아지의 주인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곧장 그녀에게 달려가서 강아지를 찾냐며 물었죠. 강아지 이야기를 듣자 그 사람은 놀라며 맞다고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습니다. 재빨리 그녀를 데리고 강아지가 있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아지는 주인을 보자마자 달려왔고 그렇게 유기견이 될 뻔한 푸들 강아지를 구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잠시 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그곳으로 모였고 그 강아지 주인은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날 사건이 잘 해결된 것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는데요. 늘 한국에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왔고 그때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상냥한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고마워서 나도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제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도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나 뿌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늘 받기만 하던 내가 드디어 한국에서 누군가를 도왔다는 그 생각에
며칠 동안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루마니아에서 제가 그런 강아지를 발견했다면 무심하게 지나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강아지를 안아들었다가 갑자기 나타난 주인이 왜 나의 강아지를 훔쳐가는 것이냐며 경찰에 신고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도 존재하고 괜히 도와주려다가 도둑으로 몰려 낭패를 보기 십상이니 모른 채 하고 지나갔을 텐데 한국에서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강아지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한국도 사람 사는 곳인데 그런 사기꾼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조금만 지내다 보면 한국은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누군가 놓고 간 소지품이 있다면 다음 손님이 와서 그 분실한 소지품을 카페 사장이나 카페 카운터에 가져다 주며 맡깁니다. 그러면 얼마 뒤 소지품을 분실한 사람이 와서 그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찾아가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물건도 아니고 생명인 강아지를 두고 그런 식의 사기 수법을 실행한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한국과 사랑에 빠지게 된 시점이 그 강아지 사건을 기점으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한국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고 평온한 분위기 속 질서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속 깊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없었는데 오히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은 저에게 감사 인사를 표현하고 저는 뿌듯함으로 기쁜 마음이 들고 나니 한국의 모든 것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한국의 인상 깊은 모습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루마니아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출퇴근을 위해 매일같이 버스를 이용하는 저에게 한국의 버스는 큰 감동을 주었던 장소입니다. 예전에 추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할머니가 건네주신 커피를 받았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버스를 이용하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른에 대한 공경심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가장 구석진 곳이라서 저는 항상 자리에 앉아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시내에 가까워질수록 버스 안은 가득 차고 시내에 도착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릴 때 저도 같이 내리기 때문에 늘 버스에는 제 자리가 존재했습니다. 한 번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지각을 한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버스를 타게 되었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같은 버스에 탔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시간대와 다르게 다른 시간에 이용하니 못 보던 얼굴 못 보던 사람들이 보이더군요. 그것마저도 즐거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달라도 시내로 향할수록 버스의 승객들은 매 정류장마다 올라탔고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버스는 어느새 가득 찼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복을 입고 저와 함께 버스를 탔던 그 학생이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해줬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웃으며 말을 했지만 학생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이럴 수가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의 곤란한 상황에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미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학생에게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했고 학생은 끝내 할아버지가 가방을 들어주겠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한국어에 조금 더 익숙하거나 한국 문화를 더 잘 알았다면 자신감 있게 그 학생에게 엄지를 세워 보여주었을 텐데 처음 보는 일이고 아직 한국 분위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기한 눈으로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시내까지 몇 정거장을 더 간 뒤 제가 버스에서 내릴 때 그 학생도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하차했고 하차한 뒤 오히려 학생이 할아버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더니 횡하고 가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지각하는 입장이라 버스에서 내려 뛰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느라 천천히 몸을 움직였고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결국 천천히 걸어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학생 때부터 그런 배려가 습관화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을 한국에서 목격하고 난 뒤 나도 다음에는 반드시 그런 행동을 하겠다고 생각도 했죠. 하지만 저는 오랜 기간 루마니아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 학생처럼 용기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버스에서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행동 자체가 너무 어색해서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일어나 볼 걸 한국에서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 이런 후회들이 남네요. 한국으로의 파견이 끝나고 저는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갑니다. 제가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높은 사회적 양심에 왜 한국이 그렇게나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 왜 한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하면서 예의가 있는 나라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하고는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때 양보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못해드린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비켜드리고 싶었는데 그 행동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어색해서 그렇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간다면 그때는 꼭 어르신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걸 해보겠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한국이라고 하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한국의 것들이 생활 속 깊숙한 곳에 침투해 있다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놀랍다는 말들도 하는데요. 그리고 막상 한국을 경험해보게 된다면 그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행을 망설였지만 결국 한국행을 실행하고 행복을 찾은 주부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녀의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뮌헨에 살았던 슈미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 머물고 있지만요. 4살짜리 아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보금자리를 마련했죠. 남편은 베를린으로 통근을 하고 있고 저는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독일에서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죠. 독일에서도 보험회사라고 하면 꽤나 급여가 괜찮은 편이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인정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듬직한 남편과 함께 알뜰살뜰 급여를 저축해가며 언젠가는 베를린 시내에 집을 구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도 주거비가 월급 대비 아주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열심히 모으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남편이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요. 언제부터인가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쉽게 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동차를 바꾸고 싶다거나 취미생활로 비싼 물건 하나를 사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굳이 먼저 나서서 하고 싶은 말 있냐며 닥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뭘 사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가 저도 같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나 전전긍긍하며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는데요. 혹시 한국으로 가서 살 생각 없냐며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할 말을 잃어버렸죠. 기껏 해봐야 자동차를 바꾸자는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내심 자동차를 바꾸자고 하면 오랜 기간 고민했던 남편의 입장과 그리고 자동차도 연식이 오래된 것을 타고 있으니 바꾸자고 하면 그렇게 하자고 말해야겠다는 고민도 끝내놓은 상태였는데 단순히 자동차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지구 반대편의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사고를 쳐놓고 저에게 거의 통보를 하는 것과 다름없었는데요. 사실 며칠 전에 이미 한국지사로 가는 파견 신청을 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자가 많아서 빠르게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지원자도 많아서 자기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본인이 한국으로 가게 될 것 같다는 소문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완벽히 확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확정인 상태이고, 내가 지금이라도 가지 않으려면 당장 내일 가서 신청을 철회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보고 한국으로 가는 파견권에 대해서 신청을 철회하라고 말하려다가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읽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눈치가 맞았어요. 솔직히 오래전부터 남편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작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한국에 여행도 가보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살아보고 싶어 했던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장인들 삶이 다 그렇듯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 수는 없으니 그냥 나중에 언젠가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으로 가족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그리고 정말 기회가 더 된다면 한국에 한 달이나 2달 살아보기 같은 한국 체험을 해보자라고 기존의 저와 이야기가 돼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언젠가는 한국과 인연이 맺어질 상황이 닥쳐오리라 생각되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심지어 베를린으로 이사를 가려고 서서히 부동산을 방문해서 가격과 위치 등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던 저에게는 남편의 발언이 조금 시기상조이고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고민할 시간도 그다지 길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 남편이 직장 생활하며 저희 가정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파견 근무라는 것 자체가 어찌되었건 본인의 회사 커리어에서 도움이 되는 편이니 제 욕심 같아서는 한국에 가지 않고 그냥 당장 베를린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남편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약간의 침묵이 흐르고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면 급여가 늘어나 집 같은 건 회사에서 제공해주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급여도 당연히 더 높아지고 가족 숙소를 제공해 준다며 한국에 가면 좋은 점들이 있다며 몇 가지를 나열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한국 생활이 독일의 환경보다 더 쾌적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어 있었어요. 이미 한국에 파견을 다녀온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이건 고민할 게 없는 거라며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한국만큼 좋은 파견지는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신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한국에 가는 걸 좋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베를린에 집을 사는 것보다 한국에 다녀와서 천천히 구매를 해도 되는 것이고 이 정도로 남편이 한국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해왔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말에 설득력도 있었고요. 제가 오히려 복직을 하지 않고 휴직 중이라는 사실이 한국으로의 파견이 더 수월하다는 것도 너무나 딱 좋은 상황이었기에 저도 갑작스럽지만 그렇게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한국이라고 하면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급격하게 늘어난 한식당을 포함해서 한국의 문화들이 독일 곳곳에 스며들고 있거든요. 베를린에 집을 얻기 위해 부동산을 다니며 한 가지 재미난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최근 지어진 고급형 집에서는 한국식 난방 방식이 채택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실내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제에서 오히려 부자들은 신발을 벗는 쪽을 택한다며 게다가 난방비가 절약되는 걸 떠나서 위생적인 것은 물론이고 집의 보온성이 훨씬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기 때문에 목감기 예방에도 훨씬 좋은 편이라는 등 한국 방식의 난방을 채택한 고급 집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놀랄만 했으니까요. 뿐만이겠나요? 저는 남편과 함께 베를린 시내에 가서 이미 여러 차례 한식당을 방문해 본 적이 있고 저희 가족이 주로 가는 몇 안 되는 식당에 그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영양학적으로나 맛으로나 빠질 것이 없는 음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안을 잘 둘러보면 한국제 가전제품들도 있죠. 사실 남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핸드폰도 삼성 핸드폰이고요. 업무용으로 삼성 핸드폰만 한 게 없다며 시간이 핵심인 직장인들이 왜 아직도 아이폰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남편이기도 했거든요. 이렇듯 차분하게 자신의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 어디에나 한국스러움이 묻어있고 한국이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며칠 뒤 남편이 한국으로의 파견이 확정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주 뒤 한국으로 떠나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저희는 천천히 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최소 2년 단위 파견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파견 조건이었고 파견 수당이 별도로 붙어서 급여가 꽤나 늘어났으며 한국에서는 가족 주거 공간 제공, 통근용 자동차 제공, 자녀 교육비가 복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쯤 되니 약간의 우려와 잡념이 있었던 것도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저희 가족은 4주라는 시간 동안 한국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미리 짐을 챙겨서 한국으로 보내놓기도 했고요. 집도 정리해야 했고 가족 및 친척들에게도 인사를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저희는 매일 놀라움의 연속이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한국의 도시 형태는 독일과는 완전히 상이했습니다. 한국의 웅장함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왕복 4차로 또는 왕복 8차로, 10차로의 도로들이 도시 곳곳에 들어와 있었는데요. 워싱턴에서 베를린로 향하는 76번 고속도로가 왕복 6차로인데 이런 사이즈의 도로가 한국에는 집 앞에 있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서나 있다는 점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 도심 규모 면에서 한국은 상당히 커다란 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식적으로 독일의 국토 면적이 한국보다는 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자료를 찾아보니 잉글랜드 지역은 13만 제곱킬로미터로 한국 남한의 10만 제곱킬로미터로 조금 더 넓었으며 인구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한국이 훨씬 더 큰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상식을 뒤집어 엎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더 커다란 나라, 그리고 더 웅장한 나라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보다 한국이 더 땅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거 형태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베를린의 주택 구매를 위해 부동산을 통해서 다양한 집을 구경했었고 그때마다 제 눈에 좋아 보이는 집들은 저희 예산에서 초과되기 마련이었는데요. 그래서 몇 년 더 주택 구입을 미루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희 가족 숙소로 제공된 한국의 아파트는 제가 베를린에서 보던 그런 고급 주택들의 장점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좋았다고 봐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있었으며 곧바로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고속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30층이 넘는 아파트 건물에 저희 숙소는 7층이었는데요. 7층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정말 시야가 확 트여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층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더 멋진 야경과 경치를 볼 수 있을지 생각해보니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베를린에서 주택 마련을 할 돈을 사용하지도 않고 한국에서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게다가 베를린의 고급 집들에 설치된 난방 방식은 한국식이라고 말씀드렸듯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 아파트도 바닥 난방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저희 가족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 바닥 난방의 장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이가 늘 히터 바람 때문에 건조한 공기를 힘들어했고 때문에 목감기에도 자주 걸렸는데 한국에서는 건조해서 목이 아픈 경우가 없었으며 집안은 어찌나 따뜻한지 독일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옷차림으로 겨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보온이 이렇게 잘 된다는 이야기는 여름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로 직결됩니다. 에어컨을 가동시키면 당연히 쾌적한 공기가 집안에 머물고요. 창문을 열지 않는 이상 그 냉기는 오래 갔습니다. 1년 내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 정도 돼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주거 공간과 밀접한 곳에 모든 인프라가 충족되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저는 아이를 데리고 빵집이나 카페, 그리고 식당들에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깔끔하고 넓게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독일에서처럼 옆에 신나게 달리는 자동차를 주의해서 걸을 필요도 없었고요. 이런 점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은 환경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들로 보이는 어린이들이 부모 동행 없이 길거리를 걷는다던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으며 그런 걸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깜짝 놀라하는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가 힘들어서 지칠 정도로 너무 많은 사교육을 시킨다는 것 빼고는 한국에서의 아이들의 삶은 더 쾌적합니다.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어놓은 모든 도시와 시설들이 사람이 살기에 독일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독일에서 아이를 데리고 외출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주변에 차는 달리고 있지 인도는 좁지 그리고 마주오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도 없으니 사람들이 더 친절하기도 했고 서로 눈치를 보며 길을 걷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은 역시나 좋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한국에 대해서 만족하는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남편이 꿈꾸던 한국 생활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평일에는 도심권에서 복잡한 곳에 머물며 그리고 동시에 훌륭한 기반 시설들을 이용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즐거워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들을 데리고 직접 차를 몰아 교회 지역으로 놀러가는 그런 활동을 즐겼습니다. 분명히 독일에서보다 남편은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로는 날씨도 한몫한다고 했는데요. 매일같이 구름이 끼어 있어서 햇볕을 보기 힘든 독일과 달리 한국에서는 매일같이 해를 볼 수 있다며 가끔씩 중국에서 몰려오는 미세먼지가 아니라면 정말 공기는 너무나 달콤하고 가만히 길을 걷기만 해도 상쾌한 기분이 든다며 여러 가지로 한국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생각했듯이 아이를 키우기에는 한국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한국인 직장 동료들은 자신들이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으니 차라리 사교육을 시켜서라도 아이들을 혼자 보내는 시간을 없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와 남편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국 부모들의 이런 짓은 정말 잔인하고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없기 위해서 여기저기 보내면서 교육을 시킨다. 그것도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데 초등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은 무시하고 그냥 무작정 아이들을 사교육 학원으로 보내버립니다. 저희 부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한국만큼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살기 좋은 데가 또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나 좋은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게 아이들을 학원에 마구잡이로 밀어넣는다는 사실에 아이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서로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불행한 곳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최소한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짓거리를 똑같이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고 저희 부부는 자녀에게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원만 안 보내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놔두면 한국의 아이들은 정말 행복할 텐데 말이에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한국 아이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야 하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을 놔두고 부모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안타까워서 이런 생각도 들게 된 것인데요. 충격적으로 좋고 압도적으로 좋은 한국의 환경에 너무 놀랐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희 부부는 그래서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이 만족스럽습니다. 독일에서도 도심지 뒷골목에는 정말 더럽고 가면 안 되는 장소 같은 게 존재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생활의 쾌적함을 한번 누려봤다면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만큼 모든 것들이 편리하고 모든 것들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도 한국의 속도에 맞게 한국에 빠르게 적응했으며 솔직히 말해서 베를린에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사는 게 더 만족스러웠을 것이라는 확신도 들 만큼 정말 완벽했습니다. 요즘 한국이라면 대체적으로 다 인정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의 입장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벌써 한국에 1년 거주가 끝났고 이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행복하고 그만큼 매일같이 웃음이 끊기지를 않는 곳입니다. 혹시 자신의 남편이 한국으로 파견 갈 기회가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국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독일인이라면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매일같이 감탄할 것이고 한국에서 느끼는 점도 많을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최대 임기인 8년을 가득 채워 한국에 머물 것이고요. 자녀도 이곳 한국의 학교에 보낼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한국 생활이 기대가 되며 이렇게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의 한국 생활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또 소개를 해드린다는 약속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게요. 공항의 한 식당 키오스크에서 음식 주문을 한 스웨덴 부부가 자리로 돌아가 앉으려고 하는데요. 그곳에는 다른 외국인이 떡하니 앉아 부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부부는 우리 자리라며 비키라고 했지만 외국인은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 웃으면서 되려 큰 소리를 치는데요. 당황한 부부는 식당을 둘러보곤 믿지 못할 광경에 충격을 받습니다. 스웨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스웨덴에 살고 있는 루나라고 합니다. 저는 유럽의 유명한 여행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작년에 딸의 요청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유럽은 거의 자국 여행이나 마찬가지여서 아시아를 여행하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의 여름 휴가와 맞물려서 이색적인 동남아로 가서 힐링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15살 딸 피치는 곧 죽어도 한국을 가자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다녀온 지 반년이 훨씬 지났지만 좋은 기억들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서 이번 여름에 또 한 번 더 가려고 해요. 그리고 딸 피치의 한국 유학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답니다. 제가 다니는 여행사에도 동양인 직원이 몇 명 있는데요. 그들은 저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스웨덴을 놔두고 굳이 왜 한국으로 가냐고 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아직 스웨덴의 겉모습만 알지 진짜 스웨덴의 모습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어딜 가나 그렇듯 스웨덴 사이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스웨덴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면서 장점들을 얘기했는데 그 장점들은 거의 사실입니다. 스웨덴의 자연 환경은 정말 끝내줍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다른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이곳의 청량한 공기는 참 감사할 따름이죠. 또한 기차나 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 손쉽게 아름다운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비교해도 스웨덴은 상당히 안전한 국가에 속해요. 스웨덴에 살면서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팔이나 바르셀로나처럼 내 가방에 든 지갑이 털릴까봐 걱정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높은 연봉이 스웨덴 사이의 최대 강점이라 볼 수 있어요. 같은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도 스웨덴의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 정도랍니다. 저 또한 엔지니어 남편을 따라 프랑스에서 스웨덴에 온 케이스인데 프랑스에서는 월급이 너무 적었지만 스웨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거든요. 덕분에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따로 휴가도 떠나고도 저금할 돈이 남는데 이것은 우리가 프랑스에 살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봉을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스웨덴의 물가는 가히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여기 살면서 외식을 하면 근처 프랑스에 가면 너무나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파리도 물가가 저렴한 편이 아님에도 말이에요. 집값이 너무 비싸 자가를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월세도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연봉이 자연스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은 뭐랄까?
좋은 말로는 사교에 있어 신중하고 나쁜 말로 한다면 사람을 너무 경계한다는 겁니다. 한번 친해지면 영원한 친구가 되지만 그 친구의 범위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곳 스웨덴 대학을 다니는 프랑스인 중 스웨덴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할까요? 그럼에도 철옹성 같은 이 스웨덴의 벽을 한류는 천천히 뚫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물론 북미와 유럽 대도시를 중심으로 K-팝과 K-드라마는 대표적인 한류로 자리 잡았어요. 새로운 것에 별 관심이 없고 매우 보수적인 국민 성향을 가진 스웨덴이지만 이곳에서도 한류의 바람은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BTS 또는 한글 단어가 쓰인 티셔츠를 입은 청소년의 거리에서 마주칠 수 있고 아시아 마트에서는 한국 아이들 굿즈가 매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음식점에는 K-팝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은 여행사의 한 직원은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이민호에 대해 폭풍 수다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 딸 피치는 블랙핑크의 찐팬입니다. 한국어로 블랙핑크의 노래를 줄줄줄 부르는데 아주 기가 차더라니까요. 거기다 피치는 한국에 가서 연예 기획사가 주관하는 오디션을 보고 K-팝 아이돌이 되는 것이 꿈이라며 너무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꾸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 여름 휴가는 한국행일 수밖에 없었지. 한국 아이돌의 신곡이 나올 때마다 영상을 보고 춤을 연습하는 피치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밥도 안 먹고 몰입합니다. 한국 노래가 저렇게 좋은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자식이 딸 하나밖에 없는지라 딸이 좋아하는 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제 안에 아직도 한국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이 아주 약간 있습니다. 여기 스웨덴에서 한국에 대한 편견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한국 하면 북한의 누구를 떠올리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게다가 이곳에는 일본이 동양의 아름다움이 극치라고 생각해서 일본 예술품 전시회가 자주 열리는 상황이죠.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과 중국을 비슷하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한류 덕분에 스웨덴에서는 한국은 일본이랑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었죠. 작년 여름 한국에 첫 발을 디뎠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딸은 비행기에서부터 기내식을 한식으로 몇 끼 챙겨 먹으면서 한국 사랑을 과시했고 한국인 스튜어디스에게 일부러 음료를 요청하고 담요를 바꿔달라는 등 한국어 연습도 하는 거 있죠. 저렇게나 좋은가 싶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공항에 도착하고 나니까 우리 부부도 입이 해벌레 벌어질 만큼 좋았지 뭐예요? 제가 유럽에서 여행사 직원을 하며 얼마나 많은 공항을 다녀와 봤겠습니까? 다 합쳐도 한국의 국제공항만 못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웅장함은 물론 세련됨과 탁월한 서비스들이 즐비해서 한국의 발전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류 문화 덕분인지 인천공항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는데도 입국 심사나 짐을 찾는 데 있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신기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사를 다니면서 한국 손님들을 몇 번 경험해 봤는데 사실 그들이 가장 소매치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건만 가방과 지갑을 카페나 식당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을 다녀오곤 했거든요. 유럽은 스웨덴만 안전하고 나머지는 위험하니 정신을 똑바로 챙겨서 물건을 잘 들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지만 한국인들은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기억력을 의심하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한국인은 남의 물건을 건드리는 자체를 상상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스스로들 믿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남자가 공항 리무진을 기다리면서 캐리어 2개를 길가에 그냥 두고 저 끝쪽에 있는 흡연실로 가더니 담배를 피는 게 아니겠어요. 모르긴 해도 10분은 넘게 캐리어가 방치되었는데 주인 없는 캐리어 마냥 길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캐리어를 사람들은 보고 피해가거나 보행에 지장 없게 한쪽으로 몰아넣기까지 했습니다. 그 누구도 캐리어에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공항에서 이용한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치가 화장실을 간다며 나섰고
우리 부부는 비빔밥을 주문하려고 키오스크 기계 앞으로 갔어요. 소매치기를 당할까봐 캐리어는 가게 입구 쪽에 놓고 자리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은 채 주문을 했는데 불과 이익 3분 사이에 우리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외국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자리라고 말을 했더니 자리에 아무 짐도 없어서 빈자리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은 자리를 찜해두기 위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나 가방을 놓고 가게 앞쪽 키오스크로 주문하러 오는 게 아니겠어요. 자리를 맡아두기 위해 가방이랑 휴대폰을 놓고 온다는 건 유럽에선 네 제발 가져가세요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한국은 이런 것이 안전한 수준이니 유럽에 여행 오셨던 한국인들이 너무나 당연한 습관으로 여행을 하셨고 유럽에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한국인을 안내하게 된다면 특별히 더 안내해 드려야겠더라고요. 한국 여행이 시작되면서 놀랄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고 휴식을 취한 뒤 우리 가족은 택시를 이용해서 경복궁을 향했는데요. 기사님은 외국인 손님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무슨 책자 같은 걸 주시면서 근처 관광지인데 한번 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청소년 여학생이 가면 좋아할 관광지를 추천을 해주셨고 덕분에 우리는 경복궁 근처에서 한복을 빌려 입고 임금과 왕비 그리고 공주가 되어 가족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여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기사님이 주신 책자 덕분에 관광지를 정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외국인이라 낯설어서 말을 안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간단한 영어로 한국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걸 보니 한국인은 모두 애국자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수많은 고층 건물들과 화려한 시설들을 보면서 한국의 인프라에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높은 건물에 있는 광고판마다 현란한 아이돌 가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 생기를 불어넣고 있고 도로에는 많은 차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커피를 마시고 여유를 부리는 사람부터 바삐 뛰어가는 사람까지 한국의 모습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모습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스웨덴은 너무나 한적해 심심하다 못해 질식사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온 동네가 항상 아름다운 산맥이 내려다보고 밝은 햇살이 비치는데 양대와 사람 한둘 지나가는 풍경이 대부분이죠. 그나마 수도 스톡홀름은 도시다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만 경쾌하고 생기 있는 서울의 모습과 너무도 다르답니다. 이런 도시의 분위기를 느낀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런던, 파리에 가면 사람은 많지만 이런 맑은 날씨와 초고층 빌딩은 아니거든요. 여튼 한국은 매우 한국다운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 피치의 가장 즐거운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저녁 6시가 넘으면 가게 문을 하나 둘씩 닫습니다. 특히 저녁 9시 정도에 문을 여는 곳은 카지노급은 되어야 하거든요. 일반 식당은 늦게까지 문을 열지 않아서 자연스레 도시는 정막이 흐르는데요. 한국의 밤 9시는 정말 유튜브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낮과는 완전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편의점은 정말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먹는 삼각김밥과 라면은 피치의 버킷리스트였는데 너무나 쉽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남녀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고 있어 젊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 큰 건물 꼭대기층에는 루프탑 커피숍이 있어서 도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도 있었답니다. 아주 낭만이 제대로였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놀아도 호텔로 가는 지하철은 여전히 운행이 되고 있고 거리의 택시들도 모두 대기하고 있으니 이런 곳에 무슨 치안 걱정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유흥뿐만이 아닙니다. 대학교 근처에는 스터디, 카페, 독서실이라는 곳이 있어서 새벽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곳곳에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이 있어 아침 식사가 가능한 곳도 많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침에 문 여는 가게가 없어서 브런치라고 아침 겸 점심 형식으로 간단하게 먹는 것이 문화인데 한국 사람들은 밤과 새벽 근무를 하는데도 전혀 지장 없는 인프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유럽은 채소라고 하면 감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요리에 감자가 다 들어가는 이유가 감자만
재배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워낙 땅이 척박해서요.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맛은 밋밋하고 고기는 좀 질긴 특색이 없는 메뉴입니다. 맛있는 것이 먹고 싶다면 사실 근처 핀란드 가서 저렴하게 먹고 오는 것이 나을 정도랍니다. 특히 바다를 접하고 있지 못한 스웨덴은 해산물 자체가 귀한 음식인데요. 한국에서는 직접 살아있는 생선으로 회를 떠주는가 하면 해산물과 한국의 전통 소스인 고추장과 합쳐서 해물찜 요리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생선 요리는 말리거나 튀겨서 나오는 살코기 정도인데 한국은 회로 먹고 남은 고기를 수프로 끓여 생선찌개까지 해먹는 것을 보고 거의 문화 충격을 받은 수준이었죠. 남편과 저는 스웨덴 살면서 제대로 먹지 못한 해산물을 아주 실컷 먹었답니다. 한국 거리도 사람도 음식도 뭔가 다 다채롭고 다이나믹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습니다.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나라이고 변화가 빠른 액티브한 한국이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한강의 여유도 즐기지 못한 채 사흘간의 여름 휴가가 끝이 나서 스웨덴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당연히 한국 여행 2차전을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피치는 서울뿐만 아니고 이번엔 한국의 주요 도시로 여행을 가보자며 지하철과 기차 노선을 공부하는 중인데요. 도대체 학교 공부는 언제 하는 걸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창 자기 좋은 거 할 때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엔 피치가 유창한 한국어로 우리를 가이드 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